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허생전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끝났었고, 오늘은 이제 이해바탕부 31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1페이지는 직접 선생님이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수업을 한 반도 있고, 근데 안 한 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수업할 때도 분반을 한 반들은 조금 여러 가지 해줄 게 많았는데 못 해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기 수업 시간에 직접 들었던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1페이지 이해탐구 1번. 자, 학생이 이동한 장소에 따라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허생의 집입니다. 이 허생의 집은요, 발단 부분에 나오는 부분으로서 14페이지인가 교과서로 보면 14페이지부터 해서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발단 부분입니다. 자, 이 발단 부분에서는요, 허생과 허생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생은 글을 읽기만 하고 허생의 아내가 생계를 짊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치고 지치다 못한 허생의 아내가 허생에게 말이죠. 돈 좀 벌어 와라고.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허생이 결국 집을 나가고 말이죠. 자, 책을 덮고 집을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허생이 이제 나와서 2번부터는 이제 정계 부분에 들어갑니다. 허생도 한양, 남산골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한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 사람에게 수소문해 보니까 병부자가 가장 부자라는 말을 듣고 병부자를 찾아가서 쿨하게 나 1만 양만 빌려줘 그러죠. 그러니까 병부자도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라서 좋아 빌려줄게 하고 바로 돈을 빌려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돈을 빌려주죠. 자, 돈을 빌림이라 해도 되고 1만 양을 빌림, 돈 만냥을 빌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허생이 이 병부자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안성으로 갑니다. 안성. 이 안성은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안성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탕면 알죠? 이 안성탕면이 만들어지는 곳, 경기도 안성으로 가서 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과일을 모조리 사들입니다. 즉 매점 매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이따 뒤에 가서도 설명하겠지만 조선사회는요 유통구조 지금으로 흔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택배 같은 게 발달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양으로 모이는 과일들이 이 안성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성에서 이 과일들을 모조리 사들입니다. 좀 안 팔려고 하는 상인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돈을 주더라도 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 과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들은 이 과일들을 아주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과일을 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과일을 주문하면 과일이 옵니다.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과일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치 품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부자들이나 양반들만 이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지낼 때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과일이에요. 특히 이 양반들이나 부자들은 이 과일을 꼭 제사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과일이 안 파니까 이제 이 양반이나 부자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과일을 구해오면 아주 비싸게도 사겠다니까 이 허생에게 과일을 팔았던 사람들이 다 허생에게 몰려와서 제발 과일을 팔아달라. 내가 2배를 주겠다. 3배를 주겠다. 그래도 안 팔죠. 그래서 최고가에 올라갔을 때 과일을 팝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고, 자, 이 번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번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삽니다. 이 말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이 있으면 말의 꼬리 부분에 길다란 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의 머리에서 등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이 기다란 털이 있습니다. 갈기 같은 갈기털 이것들을 합해서 말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총으로 뭘 만드느냐? 이 말총으로 만드는 게 갓, 그 다음에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선비나 양반들이 상투를 틀려고 머리를 올리죠. 그리고 이마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까만 걸 밴드같이 두르잖아요. 그거를 망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과 망건을 만드는 재료가 이 말총이에요. 이 말총도 일종의 사치품이에요. 평민들은 이 말총으로 만든 갓이나 망건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일과 말총은 없어도 평민들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10만 냥 정도를 법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돈 10만 냥 가지고 가서 병부자에게 빌린 돈 약 한 2만 냥 정도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돈 8만 냥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이 변산이 충청도에 있습니다. 변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왜? 그곳에 도적대가 많이 출몰한다는 것을 듣고 이 변산에 가가지고 이 도적들을 이끌고 이 빈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빈섬은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섬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중국의 마카오, 즉 홍콩 아래쪽에 있는 데가 마카오죠. 그 다음에 일본의 가장 아래쪽 열도 사이에 있는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빈섬에 들어가서 이 허생이 처음에 이 빈섬에 들어갈 때 목적은 그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처럼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접 섬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땅이 좁아서 나라는 만들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는 도적대들만 처리하고 이 도적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만 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도적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면서 소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곡물 씨앗 같은 것도 가져가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쌀들이 생기니까 그 쌀들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팔아요. 그때 때마침 일본은 흉년이어가지고 아주 비싼 값으로 팝니다. 그래서 은으로 100만 냥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바닷속에 50만 냥을 버려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조선의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조선에 풀리게 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디스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50만 냥을 버리고 나머지 50만 냥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섬에 글을 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배를 불질러서 이 섬과 육지에 서로 왕래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병부자에게 가서 돈을 50만 냥을 줍니다. 그러니까 병부자가 깜짝 놀라서 거기 자신을 이자 쳐서 만 냥에다 한 12,000냥에만 3,000냥 정도만 받으면 된다는데 다 줘버리고 오고, 그러니까 허생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병부자가 허생의 뒤를 미행해서 허생의 집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 허생의 집 주변 이웃에게 저 집이 어떤 집인가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줘요. 몇 해 전에 이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나갔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집 나간 날을 제삿날 삼아서 허생의 아내가 매년 그 집 나간 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병부자가 많은 당내분들을 가지고 허생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허생이 화를 내면서 받지 않아요. 이 선물들을. 그러면서 이제 병부자가 계속 부탁하는 말이, 그럼 내 생계만 책임져줘라.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책임져줘라 하니까 이제 가끔씩 병부자가 찾아오고 음식 만들어 찾아오고 가끔 술도 가지고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병부자가 이완대장하고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완대장이 이 당시에 북벌론이라고 효종시대입니다. 효종시대. 이 효종 때 이 북벌론을 총책임하는 사람이 이완대장이었는데, 이 북벌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재들이 필요했는데 여러 인재들을 구하고자 하다가 이 병부자에게 허생의 이야기를 듣고 허생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허생이 병부자를 무시하고 한 3시간 정도 밖에 대기시켜놨다가 다시 불러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3가지 정책을 이완대장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완대장이 전부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생이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찾으니까 이완대장이 놀라서 도망을 가요.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그 다음날 다시 집을 찾아보니까 호생이 호련히 사라지고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결말 부분에 이 허생이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거는요, 왠지 허생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왠지 신비감 뭐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허생이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허생이 뭐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이 빈섬 있잖아요. 여기 갔던 이 빈섬에 들어가서 다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일종의 열린 결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2페이지. 자, 허생의 말과 행동을 보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추측해 보자 그랬습니다. 허생의 말과 행동. 자, 허생이 이 안성에 가서 과일을 사는 것. 즉 한마디로 매점 매석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레 나란히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 즉 유통구조가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구조가 취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매점 매석이 가능했다는 것, 이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여기하고,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자 먼저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요 중국의 왕조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천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무슨 복수냐? 병자호란 때 치욕적인 항복을 하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 이 치욕적인 항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대부란 놈들이 이 부분 보면요, 문제는 누구다? 양반이다. 양반이 문제다. 이거를 알 수 있겠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예전 사극 같은 데 보면 돕고 길다랗게 소매 길다랗게 늘렸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거 넣고 다니고 막 꺼내 쓰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싸우려고 하면 그 치렁치렁 늘어진 그런 옷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더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4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14페이지 열째 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자, 14페이지 열째 줄 다 넘겼나요? 자, 14페이지 열째 줄 마지막 줄이 되겠죠?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그런 일과 뭘 하시렵니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자, 그러니까 허생이 글이 서툴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공장이 노릇을 해라. 장사치 노릇을 해라.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갖고 이것도 못하는 저것도 못하는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양반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통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면 조용히 자기 집에서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수양하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이 허생의 아내의 말을 그하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글만 읽을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양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간다 생각이, 즉 양반이 장사치가 될 수 있고 공장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으로 바뀔 수가 있다. 즉 신분제 사회가 붕괴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신분제 사회에 대한 붕괴에 대해서는요, 스님이 이 봐서
이 박지원이 쓴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그거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언제 영상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주던지 아니면 직접 학교를 나갔을 때 이 양반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하면서 그때 다시 이 신분제 분계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이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산반도의 이 변산, 충청도 이 변산 쪽에 도적대가 들끓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도적들이 도적질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가족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즉 한마디로 살기가 힘들어져서 즉 생계형 도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완이 허생을 찾아와서 인지를 등용하려고 찾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이 원론에 관한 조언을 계책을 듣기도 하고 그걸로 봐서는 인재 등용이 힘들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이 지니는 의미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허생이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완 대장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완이 답변을 해주죠. 이완 대장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 훌륭한 뭐를 등용하기 위해서 뭐가 상고처려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 상고처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앞 시간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상고처려 삼국지에 나오는 거라 그랬죠? 삼국지에 유비가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갔던 것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뭐가 되겠어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자, 유비도 그 당시 삼국지 나간 중에 삼국지를 읽어보면 주군이 되죠. 그래서 임금이 상고처리하게 해라가 됐고 이완 대장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뭐냐? 자, 누구의 딸을 명나라 자손에게 시집 보낸다? 자, 앞에 찾아보면 있어요. 누구의 자손? 종실 또는 종친이라고 해도 돼요. 이 종친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를 말하느냐? 임금의 친척들을 말합니다. 명나라 자손 시집 보내고 누구의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주어라? 자, 이거 실제로 수업하다 보니까 임금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임금의 재산이 아니고 세도가 조금 세력이 있는 그런 집안들의 재산을 좀 뺏어서 나누어 주어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완 되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기득권 계층의 권력을 빼앗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허생이 세 번째 마지막 나라의 젊은이들을 변발시키고 대노의 옷을 입혀 어디에 보내라? 청나라, 중국 청나라에 보내라는 겁니다. 이 대노는요, 자, 중국을 얕잡아서 부르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완 대장의 대답 역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법을 지켜야 하므로 따르기 어렵다. 자, 변발이라고 하는 거 한번 쌤이 변발이 어떤 건지 말로만 했었는데요. 이 변발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조금 이미지로 해서 자, 이게 변발이에요. 이게 변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청나라의 전통 머리입니다. 변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허생과 이 이완 대장의 대화, 즉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내놨었죠. 첫 번째, 자,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임금이 직접 상고처리해라. 인재라고 생각되면 임금이 몇 번이건 가서 설득해서 데려와라. 하지만
이완대장들 임금이 지위가 있는데 흔히들 말을 하죠. 속된 말로 가오가 있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즉 뭔가를 따지는 거죠. 임금의 지위를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허생이 또 종실에 따라 명나라 다스리게 조랑 그 다음에 세조가 재산을 받아서 조라 하니까 기득권 계층입니다. 기득권 계층 누가 되겠어요? 이 당시에 기득권 계층은 양반들이 되겠죠. 양반들 기득권 계층의 권력을 빼앗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젊은이들을 변발을 시켜서 청나라에 보내라. 그래서 과거 시험도 보게 해야 되고 가지고 일종의 스파이 간첩을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완대장처럼 예법을 지켜야 돼서 어렵다. 즉 작가는 이 사대부들이 뭔만을 쫓아가는 거? 어떤 예법이라든지 허례의식 같은 그런 것만을 쫓아가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허생이 제안했던 세 가지 계책은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현실적인 제안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의 대답 전부 다 세 가지 다 못한다였습니다. 뭐 때문에? 명분과 예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헛된 명분 또는 현실 또는 명분과 예법 이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했죠. 이게 사대부 계층. 즉 아까 말했던 세도가들은 사대부 계층이라는 겁니다. 기득권도 사대부 계층이고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 사대부 계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영상이 있는데 소리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잘 나올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지금은 망한 명나라와 지냈다고는 하나 청나라에게 배울 건 배워야지. 청나라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침입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나라가 아니오. 그러니 청에 가서 배울 것을 찾아 우리나라도 강해져야지요. 허허 이거 어찌합니다. 오랑캐라 무시만 했는데 배운다고요. 허허 복잡할 게 뭐 있어. 좋은 것만 쏙쏙 빼서 배우자는데 좋은 것만. 얼마 후인 1780년 박지원은 사촌형 박유만을 따라 청나라 권영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절단에 뛰어 북경과 열원을 다녀올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가 홍대웅 형님이 말할 유리창고입니다. 아주 번쩍번쩍하네요. 그렇구나. 온갖 문물들이 모인다는 곳인데 저게 서점이 모인 책들을 쌓아놓고 파는 곳이라는구나. 까만 나한테는 들어가 봤자지고 어디 볼 거 없나? 답사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언제든지 살 수가 있다고. 당시 조선에는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큰 서점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중국 국경을 들어설 때부터 박지원에게 청나라는 놀라운 그 자체였다. 아까 이나라 벽은 온몸의 돌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네요. 이게 벽돌이라는 것인가 보다. 흙을 틀에 넣고 구운 돌이라 모양이 똑같이. 똑같은 모양의 돌을 쌓아 담을 튼튼하게 지을 수도 있겠군. 아, 그래요? 이제라 해! 아따, 아주 국경도 안 가는데 온몸에 수레가 이렇게 많다요. 아주 뭐 수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시골에도 수레가 이렇게 다니니 다양하고 많은 물건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것이겠지. 저건 또 뭐든 저건 말똥이 아니야. 그게요. 말똥을 받아서 뭐하는 거야?
저또 떨어지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아유, 냄새, 아유. 아니, 이건 뭐요? 냄새가 나는 게 똥이네요, 똥. 아까 그 똥인가 보네. 마땅해, 말똥이다 해. 아니, 그 말똥은 왜 모으는 거요? 이걸 모아서 삭힌다 해. 그리고 몸한테 뿌린다 해. 그러면 거름 된다 해. 하찮은 말똥까지 걸음으로 소중하게 쓰고 있다. 그래!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 뭐요? 자라, 자. 이렇게 박지원은 열화를 비롯한 주변 지역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했고 이것들을 모두 모아 책을 쓰기로 하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어. 책으로는 언제 나옵니까? 이거 성신들 조급하긴 그건 다 밑바탕 글이지. 책으로 나오려면 문장도 다듬고 해야지. 이렇게 책을 쓰기 전부터 박지원의 열화일기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여행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호질, 허생전 같은 소설도 들어있어 정식책이 나오기 전에 필사장들에 의해 베껴 쓴 책만 해도 엄청날 정도로 젊은 선비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된다. 웃다가 턱 빠지는 줄 알았네. 청나라에도 배울 게 있거든. 공업, 농업을 발전시켜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니. 양반이라고 거들먹거릴 일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겠어. 그래서 다음은 언제 나오냐고? 총 2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열화일기는 그의 깨달음이 잘 드러나는 책으로 박지원은 비록 사이가 좋지 않고 물리쳐야 할 청이지만 앞선 청의 문물을 배워 산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실학의 하나인 북학파의 중심이 된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필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필사장이. 자,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필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필사장이는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인쇄술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책을 지금처럼 인쇄소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책이 한 권 원본이 있으면 그걸 보고 직접 사람이 베껴서 만듭니다. 그걸 보고 필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20몇 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권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책의 권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긴 해요. 권이.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좀 더 본인이 좀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은 실학자 중에서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며 그 다음에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는 북학론의 중심 인물이다. 그는 사실로간 친척과 함께 청나라에 가서 그곳의 발전한 모습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자, 아까 영상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청나라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보다는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유심히 보았다. 그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벽돌 굽는 다마,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선박 등이었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러한 청나라의 생활상과 그곳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쓴 열화일기를 펴냈다. 이후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기에 깊어져 있을 때는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들어오자 북학론을 주장했다. 즉 북벌론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북벌론은 북벌론이고 청나라에서 배울 건 배우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아까 나왔었죠. 이 허생전에서 나왔었죠.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레와 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통을 발달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에서 말했듯이 청나라 문물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 나라에 걱정을 끼치는 도적들을 변산의 도적들을 끌고 빈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도적들이 왜 됐다? 도적이 됐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떼야 된다. 즉 이황 대장과
대화에서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내놓고 이황대장이 여기에 대한 전부 다 세 가지 계책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분이라든지 뭐 A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 즉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보자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사회 문화적 배경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고, 문화적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고, 또 하나는 자, 교육적 측면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외교, 문화, 교육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조선시대 외국과 교류가 되었고 수레가 나라는 잘 다니지 못했으며 물건을 모두 사들이면 값이 10배로 되었다. 지금은 어때요? 자, 지금은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외국과 교류도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수레가 아니라 자, 비행기,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니죠. 자, 그래서 이 해외와의 교류도 활발해지니까 요즘에 직구라고 하죠. 해외에 있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해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문해서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도록 굉장히 유통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때는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미비했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 굉장히 많은 파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자, 병장을 안에서 패배한 뒤 그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복수하려고 준비를 하죠. 즉 북벌론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이 북벌론이라는 건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하죠.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뭐 경제 공복이라는 이런 것들도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전쟁에 일으켜 싸우고 하겠지만 지금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이기든 지든 승리하든 패하든 무조건 전쟁을 벌인 나라들은 소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 문제, 이 일본하고 중국에서 많이 벌이고 있죠. 이 역사 왜곡 문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 자꾸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요,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발해라든지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하고 아리랑도 자기네 전통 민요라고 소수민족의 민요라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 다음에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당시 사제부들 예법과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요,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양반이니 해가지고 상공상 4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많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법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근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명나라 자제들하고 왕실, 종실에 그 여자들, 딸들하고 결혼시키면 그거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애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지금 국제결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나 조금만 검색해봐도 국제 커플 적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도 다양해요. 나라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하지만 아직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청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도 보고 하라 그랬죠. 근데 안 되는, 예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학을 많이 가요. 유학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그렇지만 또 이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공부, 즉 암기 위주의 공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면 선생님 그거 시험에 나와요. 왜 시험에 안 나오면 어쩌려고, 그냥 안 외우려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암기 위주, 지식 위주의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죠.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앞에서 봤던 어디지? 32페이지 이런 배경들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거기 인재 증명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둬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 때는 신분에 의해서 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기도 했죠.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을 주지 말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된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막 생각을 쓰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과거 이 양반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명분이나 해법에 치우쳐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구하지 못한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특권의식을 지녀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야 된다. 즉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직들, 그 다음에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즉 허생이 그랬죠? 자신이 최종 마지막 가서는 은으로 100만 양을 벌었어요. 근데 50만 양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통해서 도둑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라의 근심 걱정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재물에만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그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회문화적 배경. 자, 문학작품은 34페이지 그 콕콕 알아두기에 있어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된다는 거. 항상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이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둬야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바꿔볼게요. 네, 지우개였던가. 이거 알아두시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두께가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품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냥 드러나지 않고 창작 배경으로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직접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쓰여지지 않은, 우리보다 좀 더 오래전 시대에 쓰여진 작품들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인물, 그 등장한 인물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지? 왜 저렇게 해야만 되지? 난 도저히 저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저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관계는 왜 저렇게 맺어질까? 그 다음에 저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자, 이거를 현대의 관점에다 두고 보려고 하면 진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실제로 저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 인물들도 등장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했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5페이지입니다. 이 35페이지는요, 간단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수행평가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모습과 비교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5페이지 보면은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